아이고, 이 미세먼지.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뵙자마자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데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한테 최대 골칫거리인 이 미세먼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활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흔히 사용되던 연탄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가스레인지도 전기 인덕션 레인지에 밀려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를 사회 전체로 시야를 돌려보았을 경우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로 사용해온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태양과 바람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들어가고 있으면 태양빛과 바람과 같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이 현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산업과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에너지 전환이 화두로 떠올랐을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그대로 두기 곤란하게 된 것이지요. 요즘 우리의 최대 골칫거리인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과 화석연료의 고갈 가능성도 에너지 전환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처럼 우리 생활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워낙 넓은 개념이다 보니 여러 오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앞으로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를 폭넓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Stop, please. 자, 에너지 전환은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에너지를 바꾼다는 뜻인데 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히 뜻이 넓잖아요? 단어 자체의 뜻만 보자면 에너지 전환이란 우리가 만들고 쓰는 에너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나눈 에너지 전환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가 바뀐다는 걸 넘어서서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의 에너지 전환을 말한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시죠? 에너지 전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이처럼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바뀐다라. 아직은 어렵네요. 설명을 들어도 얼른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인류 문명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하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일궈냈지요. 이와 같이 인류의 삶에는 늘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문명의 상징인 건축물을 생각해 보세요. 벽돌은 대규모 건축을 가능하게 한 발명품인데 단단한 벽돌을 만들려면 구워야 하잖아요. 잉여 생산을 보관하는 토기도 마찬가지고요. 청동기나 철기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처럼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하! 내용을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쉽네요. 즉, 우리 인류의 문명사가 곧 에너지의 역사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생활 양식도 바뀌지요. 반대로 생활 방식이나 경제 체제가 바뀌면 에너지원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 에너지원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 어렴풋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문명사라는 큰 이야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와닿지가 않네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지요. 인간을 비롯해 모든 동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에너지 전환 역시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최적의 에너지를 선택하고 에너지원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정의 식사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려면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찌개를 끓일 때 가스오븐을 사용한다면 천연가스가 필요한데요. 이것만 생각해도 매일 먹는 식사가 에너지의 힘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지요. 그렇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끊임없이 변화해온 풍경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땔감을 이용해 아궁이 위에서 밥을 익히거나 밥을 데웠다면 그 후에는 연탄으로, 또 그 다음은 석유 풍로로, 이후에는 도시가스와 전기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어요. 과거에 땔감으로 밥을 지었던 이유는 석탄이나 전기를 얻을 수 없기에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를 쓰는 이유도 가정에서 전기를 얻기 수월할 뿐 아니라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지금도 땔감이나 석탄, 석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에너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과거의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현대적인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나름 유용할 수 있거든요. 어허라, 아이고. 그럼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체제 전환을 줄여 말하는 것이군요. 아이고. 구성비 변화는 물론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를 이루고 있다니. 이야, 이 다양한 에너지가 나름의 필요성이 다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주방에서 가스와 전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에너지원도 한 가지만 있으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섞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구성비를 에너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도 에너지 전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율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현대 에너지 전환은 1차 에너지원으로부터 2차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원이 무척이나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크게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에너지는 자연물이나 연료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 지열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얻는 핵에너지, 또 장작이나 숯, 목탄과 같은 생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뜻하지요. 이런 에너지원은 다른 중간 과정 없이 해당 에너지원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차 에너지란 이러한 1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포트폴리오란 1차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뜻인가요? 2차 에너지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기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2차 에너지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1차 에너지원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워요. 땔감으로 불을 때는 아궁이에 석유를 쓰기 어려운 것처럼 1차 에너지원은 사용처가 서로 호환되기 어렵거든요. 다만 1차 에너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건 영어로 에너지 믹스, 우리말로는 에너지 구성이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2차 에너지원을 이용하면 어떤 1차 에너지원을 이용하더라도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으려면 전기만 있으면 되지, 그 전기를 땔감으로 생산했는지 태양광으로 생산했는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밥이 중요할 뿐이죠. 아, 그렇죠. 밥만 잘 먹으면 되지요. 그럼 2차 에너지의 경우 전기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2차 에너지원이 왜 중요한 거예요?
2차 에너지는 전기 이외에도 열과 연료로도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연료는 대체로 수송용 연료를 뜻하는데요. 이 연료도 결국은 열로 변화시켜서 쓰게 되죠. 과거에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변화했지만 현대에는 체계적인 에너지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잠시라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산업과 공공 서비스에 얼마나 큰 지장이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 공공 서비스 중 하나인 통신이 없다면 핸드폰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끔찍해. 아유, 절대 안 되죠. 공공 서비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쫙, 생활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에너지 포트폴리오 덕분에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현재 편안한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체계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대단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나 대기오염처럼 지구 차원의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다시 가정의 저녁 풍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스레인지가 급격하게 전기 레인지로 대체되는 현상은 미세먼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로 조리할 때는 도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질소, 황 등이 산소와 만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초미세먼지가 되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최근 전기레인지 이용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실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스레인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음식 조리에 전기를 사용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를 직접 태워서 사용하는 것이 열 효율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1차 에너지로 사용해서 이를 2차 에너지인 전기로 바꾸면 60% 가까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가정까지 전송하고 다시 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원래 화석 연료가 가진 에너지의 30 내지 40%만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가스를 직접 사용하면 80%가량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전기를 화석연료로 만들어낼 경우에 생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원은 효율 면에서는 아쉽지만 더 편리하고 유연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외에도 낮게 유지되는 전기요금, 전기 사용의 편리함, 스테인리스 조리기구의 보편화,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인데요. 결국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요인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환경 특징을 전기화로 꼽습니다. 가정은 물론 공장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쇠를 녹이던 용광로도 전기로 가열할 정도니까요. 앞으로 4차 혁명이 진행될수록 전기 사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 부문의 포트폴리오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나가겠죠. 그러면 나라마다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르니까 에너지 포트폴리오도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당연하죠. 나라가 가진 환경과 에너지 자원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비중, 환경과 자원,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서 한 나라가 이용하는 에너지원은 전부 다 다릅니다.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축과 투자의 오래된 교훈이 자금의 분산이듯이 에너지원도 한 가지만 있으면 수급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현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경제 활동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아까 에너지는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변화해 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변화 또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한반도의 남쪽은 식량 생산 기지로 또 북쪽은 공업 생산 기지로 활용했던 탓에 대부분의 전력 시설이 북쪽에 몰려 있었어요. 분단 당시 한반도 남쪽의 발전 설비는 고작 200메가와트에 불과했고 나머지 필요량의 3분의 1은 북쪽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서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빈곤이었어요. 이런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바로 5.14 단전 조치입니다. 아이고, 전력이 전부 끊겼던 건가요? 현재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북한의 일방적인 단전 조치로 엄청난 전력난에 빠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대규모 정전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더불어 곧이어 전쟁이 터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발전 설비의 20%마저 피해를 입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요. 임시 방편으로 미국이 지원한 8척의 발전함을 통해서 1956년까지 전기를 공급받았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나요? 전쟁 이후에는 1956년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증설되고 마산과 삼척에 신규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간신히 우리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정한 시간대에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제한 송전이 이루어졌죠. 발전소를 추가로 확충한 196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제한 송전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무제한 송전이 시작된 이후 산업 설비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경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저렴했던 발전 방식은 수력 발전이었죠. 하지만 수력 발전은 하층의 지형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제약이 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이 못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 건설 전이었고요. 재생에너지는 아예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를 당연히 공급돼야 하는 필수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금의 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일제 통치와 전쟁 때문에 전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그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화력 중심의 전력 구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 쇼크라고 불리는 석유 파동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이르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일 쇼크는 아랍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주요 화력은 석유 화력이었겠군요? 맞아요. 당시에는 석유 화력이 화력 발전의 중심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마저도 오일 쇼크 당시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치솟았어요. 상상이 되나요? 3개월 만에 4배나 치솟다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었던 이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어요. 어렵게 마련한 정리형 망이었지만 석유 위주로 전력을 수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두가 깨닫게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어렵게 5.14 단전 조치를 극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1950년대에 되돌아간 것만 같은 충격이었겠어요. 물론 발전 시설이 아예 없던 때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석탄 화력과 원자력입니다. 석유 파동을 겪은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화석연료 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꾸준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1970년대 이르기까지 실현되지는 못했죠. 그러나 석유 파동을 계기로 원자력 발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재생에너지가 아니었나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작했다면 전력이 끊길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의 재생에너지는 아직 걸음마 단계였어요.
사실 우리가 화력 발전을 쓰기 전에 그 이전 아주 오래 전에는 재생에너지를 썼죠. 하지만 그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화력 발전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당시로서는 사실상 원자력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1978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상업원전을 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대 서막을 알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예,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결정적이었죠.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서 원자로가 폭발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처럼 기술 선진국인 그런 나라가 또 재난 대응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원전 사고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던 것이에요. 일본과 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모든 원전을 천천히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완전히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에너지원별 비중의 변화를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해 듣고 나니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에너지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네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안전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회적인 성찰과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전기요금 현실화도 가능하고 수요관리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죠.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아래로부터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무척이나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안전과 환경 중심의 재생 에너지로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맨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 인류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앞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불이요, 불. 네. 우리가 최초로 사용했던 에너지원은 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불이 맞을까요? 불이 필요했다면 그 전에 태양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료는 땔감, 나무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을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한 에너지원은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에너지죠.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화학 에너지로 되고 그게 근육에 전달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만 그걸로만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체 밖의 에너지원을 찾게 된 거죠. 태양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말렸을 테고 햇빛을 쬐이면서 온기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뗏목을 움직이기도 했을 테고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서 옷이나 식량을 말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불 외에도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바람입니다. 인류가 바람의 힘을 사용했던 시기는 기원전 300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돛담배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풍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물체이든 그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필요한데요. 인류 최초의 원동력을 가진 물체가 바로 풍차입니다. 풍차는 바람, 즉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 풍차 그리고 또 수차가 주요 설비였어요.
이처럼 풍차와 수차의 발명은 현대 문명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풍차의 경우 낮은 곳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자연에서 발생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랍니다. 이후 더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문명이 발전하고 덩치가 커질수록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도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인류가 눈을 돌린 에너지원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현대에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나무나 풀보다 강한 불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었던 데다 쇠를 베어서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탄소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요한 연료였다고 해요. 사실 화석연료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기원전 315년에 그리스 문현에 대장간에서 석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것으로 봐서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산업혁명과 증기기관이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계기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에너지원 변화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1768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이후 1년 뒤인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에 응축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개량해서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석탄의 열 에너지를 그저 무언가를 데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이 큰 동력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그 동력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화석 연료의 열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죠. 증기기관이 엄청난 가능성을 연 거예요. 이후 화석연료의 주로 사용처는 금속 재련과 난방으로부터 내연기관을 가동시키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급속히 발전한 내연기관은 탄광의 고인물을 퍼내는 단순 작업에서부터 기차와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또 동물과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사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에너지 전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용, 산업용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20세기에 이르러서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인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향에 가속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석탄보다 불이 더 잘 붙고 안정적으로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화석연료는 경제와 사회,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의 변화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와 부가가치, 자원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적은 노동력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이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 산업은 성장하고, 그죠? 산업혁명의 힘은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면서 공업의 큰 성장을 불러오는데 일조를 한 거죠. 또한 잉여 물품이 대거 생산돼서 상거래를 급속하게 성장시켰고 대규모 자본이 축적되면서 현대의 시장 경제가 형성된 것인데요. 이처럼 결국은 에너지 활용 방법의 변화가 역사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큰 파급 효과를 이뤄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혁명의 결실이 절정에 달하던 19세기 말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인류는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전기인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전기의 힘은 과학자들의 흥미거리나 신기한 쇼에 불과했다고 해요. 네? 전기가 흥미거리나 신기한 쇼에 불과했다고요? 와,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네. 어째서요? 전기는 사실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전기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는 그냥 신기한 장난감 취급을 받곤 했으니까요. 그러나 전기 연구가 계속되면서 1882년에 드디어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개발해서 전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전기 문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에디슨은 페르데이라는 그런 화학자가 발견한 전자기력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는 전선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무거운 연료를 운반할 필요도 없고 연기에 콜록콜록 끓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약 13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전기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형태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전기에 상용하는 수많은 혁신을 이끌어냈는데요. 사실 가솔린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솔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873년인데요. 그보다 더 오래전인 1830년대에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건 바로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앤더스 경이 만든 원유 전기 마차란 건데요. 이 차를 최초의 전기차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차를 발명해 왔죠. 아니 어째서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더 먼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솔린 차보다 비교적 개발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본차의 구성도 지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의 힘과 피스톤 엔진을 전기 모터가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변속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동에 쉬웠다고 해요. 이처럼 전기 자동차가 먼저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1899년 세계 최초로 시속 100km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전기 자동차는 곧 가솔린 자동차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이미 20세기 초반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동력이 필요한 곳에는 거의 모든 전기를 쓰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한 지 7년 만에 경복궁 건천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을 밝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전기가 불과 한 세기 만에 가장 보편적인 에너지 형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요? 바로 편리함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만 연결해주면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데다가 전기와 자기의 원리를 이용하기만 하면 어떤 기계장치에도 적용해서 쉽게 발전기를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전기를 이용한 기계 하나하나 역시 인류 문명사를 바꾼 물건들입니다. 식생활을 바꾸고 평균 수명을 늘린 냉장고, 또 미디어 환경을 뿌리부터 바꾼 라디오와 텔레비전, 통신혁명을 일으킨 전화기와 무전기, 밤을 없앤 전구, 가사노동의 피로를 줄여준 세탁기와 청소기, 인류의 지식과 지능의 한계를 확장시킨 컴퓨터와 네트워크까지 전기 덕분에 현대인의 삶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만큼 바뀌었죠. 말 그대로 전기 문명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계공학 기술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바이오 연료부터 화석 연료로 주요 에너지원이 바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말 전기공학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한 거죠. 기술과 문명 발전과 주요 에너지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해 온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근간이 된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는 에너지 형태를 발견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혁신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속적으로 빨라졌는데요. 이런 역사를 통해 볼 때 에너지가 우리가 현재 누리는 문명을 결정지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다른 에너지도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요? 다른 에너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너지가 기술과 문명에 영향을 받고 반대로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러한 인과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결정되어 왔다면 지금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약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인 전쟁이 훨씬 적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또 전기기관의 발명이 100년만 늦었더라면, 전기 발견이나 상용화가 또 100년 정도 늦어졌더라면, 오일 쇼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안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들이네요. 언젠가는 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가설을 통해 볼 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 같습니다. 와트나 페르데이, 에디슨이 없었더라도 수년 내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개발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기술들이나 사건은 그전에 수많은 발견, 발명, 발전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라도 만약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원자폭탄 개발이 한참 뒤에 이루어졌거나 아예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고, 원자력 발전도 상당히 늦춰졌을 수 있을 거예요. 정책, 제도부터 시장, 경제, 금융, 문화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는 생과계로 우리들과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에너지 전환의 역사와 우리나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에너지 전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일어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실제 사례들을 짚어가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 의미가 더 와닿다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에너지 이용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과 에너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역사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다소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문명과 사회 발달처럼 에너지 또한 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될 수 있고, 또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뤄낼 때 에너지 전환을 보다 빠르게, 보다 의미 있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생소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고 나 스스로부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보다 빠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에너지가 인류 문화의 우리들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는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최초의 에너지원이라 생각했던 불도 따져보면 연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석유와 증기기관, 전기를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각 상황에 맞게 발전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던 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을 포함해 유통, 소비는 물론이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도 에너지원이 작품에 반영됐다는 것도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가 다양한 방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윤순진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에너지 전환에 대해 진지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